참 감개가 무량하네. 나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배상훈 정종근의 막장 토론 정종근입니다. 네, 배상훈입니다. 아니 배 선생이야 이 채널에서 자주 가끔씩 방송을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저는 한번 보자. 우리 추석 연휴 끼고 이러니까 그 한 2주쯤 됐겠네요.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예, 2주 만에 뵙고 예.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늦게 오신 서울님, 효신님, 그리고 스르르님, 카푸카님, 73님, 영남님, 은홍님, 포청천님, CSI님, 예.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분들. 연하님, 뭐 한다나님, 뭐 등등. 예. 아까 한다나님은 보니까 어디 뭐 병원에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아프신 것 같아요. 예, 예. 감기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예. 예, 예. 근데 이건 너무 이렇게 축 처진 거 아니야? 축 처진 제가 이게 잠옷으로 하는 잠옷으로 입는 거.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우리는 그냥 막장이니까 난장이니까 상관없어요. 나도 그렇게 해도 돼? 그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사회적 지위가 없으니까. 당신은 있으니까. 예, 반갑고요. 제가 중간에 저기 편파 TV 선물이라고 한 거는 한 댓글을 달았는데요. 지금 10월 14일이면 메가박스에서 영화 노회찬 6411 그러니까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의 삶을 다룬 약간 다큐멘터리성 영화를 10월 14일부터 개봉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저희 또 아는 저희 오재영 추모사업회라고 하는 단체의 후원으로 편파 TV 구독자들 30명에게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시면 1인당 2매씩 선물로 이제 이 예매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요거는 이 방송 끝나고 나서도 아마 댓글로 달 거고 방법은 간단해요. 저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셔서 신청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그 이름 앞에 편파 이렇게만 붙여주시면 순착순 30명에게 무조건 드립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노회찬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예. 나름 잘 만들었으니까 예. 또 의미도 있는 거니까요. 예. 예, 그거 좀 지도 올라가 버리니까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이 방송에 댓글로 따로 달겠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나? 한 전 뭐 2주 그냥 동안. 계속 그냥 뭐 잘 지냈습니다. 뭐 그냥 뭐 딱히 뭐 못 지낼 것도 없었어요. 뭐 추석이 끼어 있었고 모터 솔로니까 뭐 그렇죠. 어머니만 좀 챙기시고 예, 갔다 어머니한테 오고 뭐. 안부만 챙기시면 예, 그 외에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예. 짱푸파님은 뭐야? 어디 갔어요? 저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짱쿠파니만 있어요? 저 우리 퀵리치님의 댓글에 짱푸파님 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프로파일러. 짱 프로파일러. 예. 요새 이 단어를 줄여 쓰는 거는 네. 아직도 저는 잘 적응이 못하더라고. 예. 뭐 파바가 뭔지 몰랐어 나는. 파바 뭔데요? 파리바게트를 줄여서 뭐 그래 파바라고. 아까 아니 그건 좀 그렇다. 진짜 네. 힘듭니다. 세상에 진도 따라가려면 예. 진도는 못 따라가더라도 세상의 사건과 어떤 시대적 흐름, 정치적 흐름들은 따라가려고 노력하죠. 예. 뭐 오늘따라 이렇게 말이 많아. 실실 아니 그러니까 쪼개고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 그 옛날에 옛 성현들은 하루에 책을 안 읽으면 뭐 잠이 안 온다 뭐 하듯이 2주 동안 방송을 안 했더만 입에 혓바늘이 돋네.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어쨌든 모두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고요. 예. 그래도 가야 할 엄마 집이 있어서 덜 외로웠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저는 뭐 양친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렇죠. 예. 자, 오늘 이야기 좀 해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뭐 사건 사고 몇 가지 이야기하고 뭐 이제 지금 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대선 대하 드라마 요새는 가장 핫한 게 대장동 아수라 대장동 화천대유 뭐 이런 거. 화천대유 복마전 뭐 이야기하고 지금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가 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 한번 그 얘기 잠깐 하고. 자, 먼저 간단히 사건 사고부터 얘기하시죠. 예. 근데 최근에 경찰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어떤 수사권 권한 자체가 제도적으로 많이 보장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들도 뭐 이 경찰한테 많이 넘겨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쉽게 말하면 LH 사태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런 건이면 뭐 검경 수사팀을 꾸리고 난리가 났을 건데 일단 경찰한테 먼저 보낸 것듯이 근데 경찰의 수사력에 대한 불신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이번에 걔 있잖아요. 그 또라이 같은 놈. 강윤성. 연쇄살인범. 그 엄마를 이제 초기 검거하는 과정에서의 그 불신들을 정복시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강윤성에 대한 대처부터 시작해서 예. 뭐 가장
앞쪽에 있었던 거는 정인이 사건에서의 그 무능한 대처.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이미 네. 이미 그런 징후들은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못 잡아낸 거니까. 못 잡아낸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징계도 엉망으로 하고 또 아시다시피 뭐 한강 변사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고 또 뭐 이제 법무차관 이용구 사건은 아예 사건 자체를 은폐를 했던 거고. 전부 다 이게 정치권 눈보기 대충 여론의 눈보기 네. 여론의 눈치에는 빠꾸매진 것 같아 더 네. 예민해졌는데 실제 수사 능력의 문제에서는 뭐니 이렇게 나온 분위기 아닌가요? 요번에 그 대정동 사건에서도 금융감독 금융 그 정보원에서 화천대유에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몇백억이 빠져나간 거를 경찰에 통보를 했다고 했는데도 얘들이 그냥 눈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소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처음부터 뭐 검경 수사 검수완박 이야기하고 검찰 개혁 얘기하고 그 대안으로 얘기하면서 경찰 키워주고 뭐 중수청 이야기 나오고 블라블라 다 했는데 아니 결국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뭐 의혹이나 치안이나 범죄에 대한 안전망은 더 커졌는가? 아니잖아 이거지. 그게 사실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뒷북을 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경찰 수뇌부나 경찰에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다고 하는 대책이라는 것이 권한을 더 달라. 오 그렇지. 제도를 바꿔서 우리한테 좀 더 뭐 면책권을 달라거나 뭐 이런 이따위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럼 면책권을 안 줘서 지금 그게 수사가 안 된 거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의 사건이나 손정민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많은 지금 우리 문제가 되는 건들은 경찰이 권한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의지라든가 있는 권한도 제대로 안 써갖고 또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의 눈치를 보거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거지 권한이 없어서 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이게 짱들 되는 놈들 있잖아요. 약간 보스급 인간 그렇죠. 중에서 대국민 사과를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그 누군데야? 내가 보니까 그게 국방부 장관하고 그렇죠. 경찰청장. 청장이죠. 국방부 장관이야 워낙 지금 뭐 이 성폭행 네. 문제라거나 이런 성범죄 사고가 비일비재하고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있으니까 서욱 국방부 장관이 벌써 대국민 이 문제에서 사과를 몇 번인가 했거든. 그러면서도 자리는 지켜. 꼭 지키죠. 그리고 그에 여기보다 좀 더 제가 볼 때는 적반하장이 경찰청장이야. 그렇죠. 사과를 해. 사과를 한 거 내놔가지고 그런데 이 권한만 더 줬으면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윤성 사건에서도 분명히 경직법을 활용해 갖고 두 번째 들어갔을 땐 까고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나서 나중에 한 얘기가 이제 면책특권을 달라.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 이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일부 그런 요소는 없지 않다. 그런데 그 이전에 최선을 다해서 분명히 했는가? 이것을 좀 더 세게 비판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본인들이 어떤 법적 권한이나 면책 권한을 달라 하기 이전에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경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실제로 그렇게 됐었느냐라고 하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던 것도 거의 없었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실제로 지금 자신들의 수사 실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거꾸로 자신들의 권한 강화로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요구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저는 요새 표현으로 하면 제 표현으로 하게 되면 내로남불 바이러스의 팬데믹이다. 그렇죠. 네. 이게 뭐 그냥 정치권 일각에서의 무슨 정치 공방을 설 때 쓰는 내로남불이 아니고 모든 게 남 탓이야. 그리고 무슨 제도 탓이야. 그렇죠. 전체적으로 복지부동 경찰의 복지부동 그 일하기 싫어하는 것 결국은 먼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남 탓하는 것 이것이 지금 경찰에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왜 그럴까? 근데 이제 그 원인을 경찰 수뇌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얘기는 안 하지만은 대놓고 저기 쪽팔려서 얘기 안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권한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사실은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그 수십 몇 만이죠? 한 18만? 12만, 13만. 12만의 경찰 이
쉽게 말하면 이 정도의 그 물리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검찰에 대한 대안으로 경찰 밀어주고 있는 정치권의 힘 분위기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대공수사권도 있고 정보경찰도 있고 그리고 청와대나 이런 데 보세요. 예. 전폭적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매선 상당히 신뢰해서 밀어주고 있어요. 예. 지금 LH 특별수사본부라든가 네. 많은 부분에서 경찰의 수사를 해라 하고 있는데도 지들이 못 해먹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건에서 청와대에서는 오히려 검찰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경찰의 수사본을 만들어서 해라 그러는데 지들이 안 할 뿐이라는 거예요. 웃겨 또 대장동에서는 또 검찰을 신뢰해.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에서는 그 웃긴 놈들인데 그러니까 뭐 대장 사건이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예.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경찰의 수사력에 뭐가 빡킹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이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일정 정도 수뇌부의 보신주의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있겠죠. 같아요. 섞여 있는데 예를 들면 수뇌부의 문제는 그건 어느 정권의 시대적 상황에서 그렇죠. 항상 늘 그런 문제인 거고 이게 지금 시대적 상황하고 맞물려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검찰의 대안으로서 우쭈쭈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정권이 그렇죠. 우쭈쭈 해주고 있으니까 어이 그래 가면 요거 조금씩 지금 그런 상황 그런데 같아요. 밑에 실질적인 이 수사력 같은 경우는 뭐 좀 미진하다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퉁치고 그게 제가 가장 아쉬운 건 그런 거예요. 그러느니 내실을 기해라. 즉 말하는 실제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지방청이나 지금 지방청이라 그랬지만 뭐 어쨌든 서울경찰청이나 뭐 경기 남부청이나 이런 데에서 능력 있는 수사관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확보해 나가라. 그리고 법적인 권한을 얘기하지 말고 능력 있는 수사관들을 확보하는 쪽으로 인적인 거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뭔가 정권 쪽이나 이런 데서는 좀 해봐 좀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불균형 아니면 이런 어떤 괴리가 생기는 것이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수사력의 어떤 향상, 정예화 이런 개념은 오히려 뒤의 문제고 캐파 힘만 키우려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설픈 허세 있는 힘만 키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수뇌부 애들이 소위 말하는 경찰대 중심의 수뇌부 애들이 힘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는 경찰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애들이 있잖아요. 황운하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힘을 키우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경찰의 힘은 흔히 말하는 이 정치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실제의 국민을 위한 수사, 치안 정책 이런 서비스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현장에 있는 경찰들한테 권한을 주고 그들한테 인적 제도적인 걸 확충해 줘야 되는데 그러긴 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위직에 실제로 수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현장 경찰들한테 권한을 주고 그들의 복리후생을 높여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엉겨 붙을 것 같으니까 이건 또 싫고 그러니까 이건 싫은데 권한은 얻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검찰 그 논란이 있을 때 윤석열의 항변, 윤석열의 주장이 뭐였냐면 오케이 검찰 수사 뭐 약간 줄이고 다 오케이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볼 때 사정 권한, 사정 이 능력이 확장된다고 한다면 그건 동의한다. 그런데 거꾸로 사정의 어떤 이 조사 사정 범죄 척결 부패 척결의 힘 자체가 분산되거나 약화돼 버리면서 그 과정에서 뭐가 그러면서 했던 게 윤석열이 부패 완판이라고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근데 나중에 우리 스포츠 윤리센터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면서 너희들끼리 권한을 배분하는 것까지 괜찮아.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그 권한이 검찰에 있든 경찰에 있든 어디 감사원에 있든 간에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이 국가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그렇죠. 이제 불안한 거고 그 제일 큰 양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찰의 이 꼴값들을 보니까 저도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검찰이 이전 정권부터 시작해서 권한을 많이 부리고 만용도 부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거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권한을 줄이는 만큼 경찰의 권한을 늘릴 때는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수사권의 향상
국민에 대한 수사 서비스의 향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경찰 수뇌부의 권력 향상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 그렇죠. 걔들은 정보 경찰도 가지고 있고 대공수사권도 가지고 있어요. 경찰 수뇌부 놈들은 그 한 줌 안 되는 진짜 한 30-40명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걔들이 주로 대부분 정치적인 뒷배를 믿고 들어온 애들이에요. 그리고 걔들의 대부분은 국회의원으로 나가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그런 애들.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의 정치권 내에서 검찰 판사 출신에 비해서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의 수는 허블나게 많이 적죠. 밀리거든. 네. 밀리거든. 그러니까 한 10대 1로 밀리거든. 그러니까 그걸 확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저는 그런 거야. 수사력이 정진되더라도 그것과 영장 예외주의라거나 이런 것들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렇죠.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이거 두 개 잘하더라도 이거는 다른 문제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차근차근 검토해야 되는데 이걸 묶어갖고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흑백 논리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경찰 수뇌부 놈들은. 야 이걸 줘야지 우리가 이걸 해야지 마치 국민들과 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들은 안 할 거 하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들 권한을 높여달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견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더 면책권을 주고 하면은 다른 대안 없이 하면은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 이상의 무소불위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물론 일선에 있는 뭐 순경, 경사 이런 분들이 치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맞는데 결국 경찰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강윤성 같은 흉악 범죄, 네. 그다음에 뭐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 폭력, 그렇죠. 그다음에 이용구, LH 이런 거 같은 권력형 범죄에 범죄. 대한 어떤 뭐라고 하지 단호한 어떤 그렇지. 능력, 네. 그러니까 단호한 태도와 파헤칠 수 있는 능력 이걸 요구하는 건데 이런 문제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지금 좀 듭니다. 이따 말씀 대장동 사건에서도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벌써 몇 달 전에 통보를 했어요. 근데 수사를 안 하고 미정거리다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지금 소환하고 막 난리 친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건이 터지지 않았으면 그냥 뭉개버렸을 거예요라는 거예요. 한 회사에서 그것도 성남의 도시개발 관련된 회사에서 수백억이 현금으로 빠져나간 상황이에요. 그게 정상적 상황이에요. 분명히 경찰들은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걸 담당하고 있는 애들은 다 수뇌부 애들은 다 보고가 됐을 거예요. 근데 다 뭉개고 있었다. 왜 뭉개냐 이 말이에요. 그건 뒤에 다시 말하겠지만 결국은 그런 문제 때문에 경찰이 불신받고 욕먹는다는 걸 그렇게 쪽팔린지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답답하죠. 왜냐하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정치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다 내로남불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금 뭐 미시한 게 있으면 그건 국민한테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대충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분위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진짜 그런 거죠. 뭐 검찰 경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아까 얘기했던 흉악 범죄라거나 이런 범죄의 문제 거대 권력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어떤 대처 능력 이런 문제가 결국 국민의 피해로 오는 거니까. 그렇죠. 직접적인 피해로 오는 거죠. 예. 저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해봅시다. 그 스포츠 윤리센터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특정한 영역에서의 사정기관이잖아요. 네, 사정기관이죠. 윤리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조사권, 수사권이 아닌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뭐. 이런 거 6개 정도, 7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감사원 뭐 이런 정도인데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네.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회적 참사, 사참위, 그다음에 군사망 진상규명위원회 뭐 이런 정도로 보고 근데 있습니다. 중간 정도는 특별위원회 기한이 있는 거니까 예. 그 항시적으로 상시적인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데는 권익위, 인권위, 예. 지금 스포츠 윤리센터입니다.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 스포츠 윤리센터가 굉장히 그 규정상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스포츠 윤리센터가 뭔지 설명해 예. 보면 제대로 같아. 우리 고 최숙환 선수의 사망 사건을 통해서 스포츠 내의 다양한 비리라든가 인권 침해 문제를 하여튼 재발 방지를 하고 원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은 그 이전에는 여러 군데 다 흩어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부터 여기 다 흩어져 있어요. 징계가 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놈들이 지들 그 팔은 안 오른다고 자기 선후배 찾고 뭐 그러면서 다 온정주의. 최석현 고세권 사건도 똑같잖아요. 온정주의로 돼갖고 처벌 자체도 안 되고 징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야구 NC 선수들 지금 술 처먹고 난리 쳤는데도 그 NC 구단이나 프로야구 구단 그 위원회가 그 우동치고 있다가 결국은 문제가 되니까 내놓은 거잖아요. 이런 게 스포츠계에서 만연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탑 서비스로 예, 문체부 산하에 예. 스포츠윤리센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원스톱으로 조사권을 주는 형태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지역과 업종을 불문하고 예. 스포츠 영역에 대한 예, 대학 스포츠, 학내 스포츠, 프로스 다 포함해서 예, 예. 했는데 얘들의 그 문제는 그거예요. 조사권을 줬는데 조사관들을 안 뽑은 거예요. 그 조사관을 뽑았는데 애들이 조사 능력이 거의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 조사관 여봐 얘기 좀 해봐. 잘못했어? 뭐 이렇게 그럼 주로 그러면 근데 뭐냐면 이게 참 웃긴 게 그 비정규직 조사 그러니까 일종의 뭐죠? 외주 조사관을 외주 조사관을 건당 고용해서 한 거예요. 이 미친 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주 조사관의 건당 한 건당 30만 원씩 이렇게 갖고 줘 갖고 그 조사를 맡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못 하니까 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능이 없으니까 일종의 외주 조사관을 해 갖고 그러니까 돈은 2배로 들어요. 조사관은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기각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 스포츠 관련된 인권 피해자들이라든가 비리 조사를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거나 들어온 신고가 것- 들어와. 그 기각률이 거의 한 20% 30%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거의 6%밖에 안 되는데. 무슨 기각률이 지금 68%인 걸 거든. 68%. 무슨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조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사건이 들어왔을 때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아 이거는 그냥 별 중요한 거 아니야. 기각하는 비율이 한 27% 28%예요. 대략 그쪽이 그런 그 거죠. 제일 높은 게 뭐냐면 제일 이 기구 중에 제일 많은 게 국가인권위원회보다 사건 자체도 많고 그렇죠. 있는데 여기도 기각률이 한 60%예요.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률은 몇 프로냐? 몇 프로 같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68.9% 70%예요. 거의 70%. 10건 중에 7건은 기각. 기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그렇게 기각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얼마나 우리 학내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많은 스포츠 내 비리라든가 인권 침해가 있었어요. 그게 한꺼번에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1년간 지금 처리한 사건이라는 게 뭐 신고가 전부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기각, 각하 70%, 그 다음에 징계 요청 20%, 수사 의뢰. 예.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 행위다까지 가는 경우는 3.8%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조사관들의 역량 부족을 높은 각하율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그래서 그 핸드볼 선수 핸드볼 감독, 선수 감독, 우리들의 우생순의 저기 주인공이잖아요. 그 국회의원이 조사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 비리 조사 그리고 뭐 저 복권, 스포츠 토토부터 시작해서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실제로 조사관들은 그 역량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88%는 이 조사관 내 88%는 조사와 무관한 스포츠 행정, 기업 경영 관리 이런 교육 행정 이런 걸 했다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아니 그런데 조사를 하라고 조사관을 뽑으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다 월급 받습니다. 그 사람들. 그 스포츠 윤리센터이지만 사실상 얘기하면 스포츠 비리 범죄 수사 기관 아니야. 그렇죠. 거기에 조사기관. 그걸 하라고 법으로 만든 조사기관인데 조사관은 없어. 없어. 없고 그걸 벌충하기 위해서 일종의 건당 조사관을 고용해 갖고 이게 말이나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이제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무슨 사건이 비리가 들어왔어.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아이스하키 좀 아는 사람이 야 네가 좀 어떻게 좀 조사해 봐. 예. 그래서 돈 줄 테니까. 그걸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전문 조사관이라고 하고 그걸 그 사람들한테 한 건당 2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스포츠 윤리센터라고 하는 이름의 비리 범죄 조사 기관을 만들었지만 우리 국민에서 그럼 스포츠 관련된 사정 능력 그건 늘었느냐? 없는 거죠. 기관은 생겼어. 일자리는 생겼어. 그런데 그 조사 능력과 하면 약간 그런 것을 처벌할 수 있는 보통 그걸 사정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사정 능력. 그 사정 능력은 커졌느냐? 안 커진 거 아니야?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한테 맡겨갖고 사실 그럼 전문 조사관이라는 게 누굽니까? 거기 관련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각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이게 이따위로 저기 이 스포츠 비리에 대한 대응을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이 많은 어떤 우리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어가지고 겨우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따위로 운영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큰 사정기관이라고 하는 경찰은 수사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데 권력만 탐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서 그런 조사기관으로서의 스포츠 영역에 뭔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대외적인 간판용, 생색용이야. 생색용이고 실제로는 능력이 없고 실제로 기각돼. 그러면 그 기각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어디 가겠어? 또 예전처럼 뭐 어디 경찰 찾아가거나 또 그렇죠. 또 뭐 되는 거지. 이러거나 똑같이 되는 거죠. 저기 어디냐 저 요새 제일 핫한 데가 어디야? 저 청와대 무슨 가는 거겠죠. 무슨 청원에 또 올리거나 또 이거밖에 없는 거야. 뭐.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답답해서 이따위로 운영할 거면은 차라리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투명하게 누가 채용이 됐고 누가 어떻게 운영됐는가를 또 공개를 해라 그러면 또 쌩쌩 지랄 난리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저는 이 이유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스포츠계에 힘 있는 놈들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길 바라지 않아요. 당연히 않겠죠. 대한체육회장, 대한체육회 놈들부터 관련된 어떤 그 체육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방귀 뀌는 사람들, 권력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칼인 거 아니야. 뒤에서 칼이죠. 훅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칼을 무디게 만드는 거. 무디게 만들거나 뭐 뻥칼 있잖아. 뻥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찔렀는데 쑥 들어가는 그런 칼. 그렇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얘들한테 힘을 배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관을 선발할 때 그 조사관에 들어오는 뭐 인사위원회 이런 거 할 때도 사실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뽑힌 사람들이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잘못 뽑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선진화된다라는 거는 그거 있잖아요. 그 유자 배구의 그 학폭 논란처럼 이게 여론에 떠오르는 이슈화되는 그게 뭐 제보가 되든 언론의 무슨 취재를 통해서 떠오르는 케이스는 거의 예를 들면 100개 중에 한두 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한두 개는 워낙 커질 수 있어. 나머지 99%의 사건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받쳐준다고 한다면 그거는 떠오르기 전에 조사하고 처벌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 언론에 나오거나 청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법이 없다. 그렇죠. 이런 사회는 선진적인 시스템이 아니죠. 후진적인 시스템이지 아주.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제가 경찰청에도 있고 경찰서에 있었는데 늘 경찰서나 경찰청 앞에 억울하다고 팻말 들고 1인 시위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연세 드신 분 억울하다고 우리 딸 죽음 밝혀주세요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죠. 그렇죠? 그런 억울한 일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튕겨져 나오게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선진국이라고 후진국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이런 억울한 일이라든 안타까운 일들이 없는 나라는 없거든. 그렇죠. 다 있거든. 근데 다만 그것이 어떤 과정과 어떤 로드맵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해결되고 해소되고 사건이 아예 안 벌어졌으면 좋겠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선진화된 거고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그냥 뭐 옛날 우리 그거 있잖아 뭐 그 옛날에 그 봉건 그 왕정 시대 왕이 지나갈 때 마마 이러면서 길거리 그렇죠. 쳐들어가 가지고 신문고 올리는 그런 신문고 거죠. 올리거나 왕의 그 가마를 가로막고 하소연 한다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는 전 근대적이거나 후진적인 거지. 그렇죠. 지금이 사실은 국민신문고가 그렇게 활성화되는 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신문고라니까 영정조 시대의 신문고 우리 그러니까요. 국왕 상감마마 이거 좀 청원 이게 그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렇죠. 시스템에 대한 불신 없으니까 그런 식의 그냥 청원 그렇죠. 국왕 왕에 대한 청원 같은 식으로 해소되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 무슨 뭐 미국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선진적인 시스템에서 그런 식으로 민원이나 어떤 이 뭐라고 하죠 억울함이 해소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경찰 이야기, 스포츠 윤리센터 이야기 하나 더 얘기해 봅시다. 하나 더 얘기하면 제가 보니까 그 우리 배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지금 한국이 OECD 세계 경제 10위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세계 10위권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산재, 노인 빈곤율, 자살률 중에서 특히 청소년 자살률 그렇죠.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자살률에 대한 통계 같은 경우도
사실 청소년 자살이라면 관련된 기관은 교육부, 예. 경찰. 예, 그렇죠. 근데 다르다면서요 지금 예. 통계 자체가. 이번 국감에 나온 것 중에 5년간 현황을 파악했는데 교육부는 654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경찰청은 1,059명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거의 따블이네. 그렇죠. 거의 뭐 1.6배?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이게 참 웃긴 건 그런 겁니다. 교육부 놈들은 학교 안 학생 예를 들면 자퇴하거나 퇴학하기 전에 학생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어떤 자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는 그러니까 최소화시키는 거죠. 근데 경찰은 다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결과를 가지고 자살했으면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자살하건 타살하건 그게 아니면 자기들한테는 미제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 형태니까 이건 사실은 되게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교육부가 취합하는 자살자 현황은 학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경찰은 그것과는 달리 학교를 아니 것이 아니라 그 나이 또래에 있는 학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 아이들은 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은 교육부 쪽은 되도록이면은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거고 경찰은 뭐 있는 그대로 하여튼 어쨌든 그대로 올리는 거고 이게 사실 그래서 만약에 그 일단 청소년이야. 네. 자살했어. 네. 근데 예를 들면 어쨌든 그러려면 뭐 사건 조사도 해야 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시사점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경찰에서는 그렇게 봤어. 청소년 자살이야. 그렇죠. 교육부는 아니야.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뭐야? 교육부 통계에는 안 잡히고. 네. 그게 죽었긴 죽었는데 어. 사고사로 처리하거나 학생이니까 뭐 청소년이 아닌 건 아니니까. 또. 아닌 건 아니니까. 예. 청소년이야. 근데 주로 이제 사고.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는 학생은 또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는 아닙니다. 학교 밖에 청소년들을 교육부가 밀어내는 것 때문에 생기는 누락.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죽었긴 죽었는데 이거를 자살로 안 보려고 하는 누락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교육부에서는. 사람의 죽음도 삶도 마찬가지고 태어남도 마찬가지인 거지만 죽음도 참 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세상과 나는 연을 끊고 싶어서 끊었는데 예를 들면 뭐 사고로 돌아가시든 자연사를 하시든 근데 이게 또 국가 시스템에서는 또 이게 어쨌든 잡혀야 되거든. 왜냐하면 그렇죠. 예. 인구에 이게 연결되는 건데 근데 그 어떨 때는 또 이게 말씀하셨던 뭐 자살이 되지만 또 어떨 때는 어디 가서는 이건 또 아무도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산재도 산업재해 같은 것도 산업재해 노동재해 같은 경우도 이거는 노동을 하다가 다친 사망이야. 근데 또 어디 가게 되면 이거는 그냥 그냥 뭐 사고사 그러니까 뭐 원인 불명의 사고사야. 미상이 되는 거죠. 이번에 요 같은 맥락인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현대중공업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산재 사망률입니다. 그렇죠? 근데 현대중공업에서 그렇게 흔히 말하는 그 이 산재가 많지만 그 산재를 자살로 처리하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 제가 했던 정범식 씨 같은 경우가 그런 예죠.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서 분명히 사람이 죽긴 죽었어. 근데 그 죽음 자체를 자기들 유리하게 통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쉬운 방법은 산재 쪽에서는 산업계에서는 자살 처리하는 게 쉬운 거죠. 왜냐하면 돈 안 물어주면 되니까. 이쪽 교육계 쪽에서는 자살이 아닌 다른 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 교육부 쪽에서는 학교 폭력이나 분명히 이게 드러날 것 같으니까 아이가 죽게 되면 자살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아예 누락시키거나 얘를 그냥 그 이전에 학교의 구성원인 거 아닌 거로 처리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아까 결국 죽었는데도 끝나도 끝난 게 아니야. 그렇죠. 산재로 돌아가셨으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와 어떤 방안이 필요한 건가라는 식의 고민을 이어질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신병을 비관한 게돼 버리면 안타깝지만 그냥 개인의 문제로 그냥 끝. 그렇죠.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청소년 자살 같은 경우도 이게 학교 내에서의 왕따라거나 학교 시스템 내에서의 학생들의 소외 이런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개선시킬 건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냥 개인의 무슨 뭐 그렇죠. 뭐 그런 거면 안타깝지만 그래 뭐 그러니까 여태까지 왜 교육부가 그런 대책에 미온적인가가 바로 이 통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본인들이 교육부라고 하는 교육 주체들이 교육 당국들이 충분히 그 관찰하고 연구해서 그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해는데 아예 그 대상들을 제외시켜 버리니까 자기들 앞에는 실제로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6배나 차이가 난다는 게 말이 안 됩니까? 그럼 그래서 오죽했으면 교육부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는 게 지들 없애야 이렇게 많어 지금. 네. 국방부도 없애야 된다는 말도 있고 지금. 근데 교육부가 제대로 역할도 못하면서 세금만 축내고 있지 않느냐. 특히 이런 자살자 통계 같은 경우를 이건 고의적인 게 아니냐. 너무 의도적인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교육부에서 그걸 한 적이 있느냐. 형식적으로는 뭐 대통령 보거나 이런데 뭐 국회 나와서 몇 마디 떠들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 바뀐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이 통계를 봤을 때 우리는 상당히 비극적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통계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교육당국에서 청소년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자살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벌써 20년 30년 넘게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통계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태어남과 아까 죽음 그 요새는 뭐냐 이 저출생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태어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들어가요 요새는. 그래서 그걸 올리기 위한 돈도 몇 년 동안 꼬라박은 돈이 한 600조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죽었느냐 어떤 과정에 대한 죽음이냐에 대한 것들이 사회에 주는 교훈이 있거든. 이게 가장 원초적인 게 뭐냐면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출생신고하고 사망신고를 안 하면 벌금을 맞아요. 그렇죠. 제때 안 하면. 근데 혼인신고를 안 하면 벌금 안 줘요. 국가 입장에서는 인구가 늘고 줄고 이런 문제지만 결혼은 국가 입장에서 볼 때 그 네가 A하고 가든 B하고 가든 살든 변동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 시스템적으로도 좀 뭔가 이게 좀 정밀하게 그 의미를 분석해서 태어남은 그 다음에 태어남, 죽음은 또 현재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통계에서부터 서로 뭐 이런 갭 차이가 크니까. 제가 뭐 한마디만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 제가 신뢰하지 않는 게 두 가지. 그거밖에 없어요? 많잖아. 국가 범죄 통계. 대한민국의 범죄 통계는 제가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세금 통계.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세금이 한 해 잉여가 오차가 한 7억 7조 한 10조 막 나옵니다. 그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 통계를. 또 범죄 통계도 지금 이 자살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국가 통계 자체가 미진합니다. 그러면서 뭘 정책을 세우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요즘도 얘기하고 이제 우리 또 한 2주 동안 이게 못 떠들었던 정치 시사 얘기 좀 합시다. 정치 시사하기 전에 정의당 여기 이 자리에서 정의당 그 대표 선거를 선거라고 해나요? 대표 경선 자담 초청 대담을 했는데 네 명 했죠.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희 편파 TV는 뭐 기본적으로 정치 시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의당 등에 대해서는 우호적인데 우리야 모든 대선 후보들 다 초청하고 싶지. 오나 근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안 오지. 근데 정의당은 올 것 같아가지고 정의당 대선 후보 4명을 한 명씩 불러서 뭐 정책이라거나 여러 가지 정책 견해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었죠. 형식도 좀 달라. 뭐 OX 해도 그런 거 했던데. 그렇죠. 보니까. 뭐 대놓고 뭐 좀 시리얼 이야기도 좀 물어봤지. 다 기피하고 싶은. 그러나 보통 토론하게 되면 4명, 5명 토론하게 되면 그 순간 짧게 얘기하잖아. 예를 들면 그렇죠. 이낙연,
이재명, 뭐. 뭐 홍준표, 윤석열 할 때 한 번 빡 반짝하고 끝나버리잖아. 그거만 한 면피하고. 10초, 20초. 그게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짚어봤죠. 예. 짚어보니까 역시 뭐 당은 여전히 당의 세력이나 이거는 미미하죠. 정의당은 미미하지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비해서 사람은 미미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거죠. 제 예, 말은. 그렇죠. 사람들 개개인들은 역량들은 아직 여러 가지 경험들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힘의 그 선수들이나 민주당의 선수들보다는 뭐 낫거나 또는 뭐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들었죠. 그럼 지금 선거 중이죠? 예,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지금 투표 기간입니다. 어제부터 했네요. 어제부터 투표가 들어간 거죠. 예. 투표 기간에도 뭐 투표 동력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예. 사실 선거운동도 가능한 거죠. 우리 그 고매하신 정치 평론가 예. 우리 그 정정권 선생께서는 예.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정의당 뭐 어쨌든 대표. 정의당 대표 선수는 뭐 심상정 의원인 거고 예. 뭐 대선에 언급된 것만 지금 4번째거든요. 몇 번 나왔나요? 그러니까 2007년에는 경선에 나갔다가 노회찬 심상정 나왔지만 권영기를 패배했고 2012년에는 나왔다가 문재인 지지 선언하고 사퇴했고 2017년에 완주했고 본선 한 번 완주는 2017년 한 13번이죠. 이번에 하게 되면 이제 2번이겠죠. 두 번째죠. 어쨌든 심상정 의원이 뭐 정의당을 포함해서 진보정당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봐야겠죠. 다만 이번에 1차에서 과반을 넘겨서 바로 확정이 될지 10월 6일 날 결선이 있나요? 결선이 있죠. 50%를 안 넘으면 결선을 가니까. 민주당하고 똑같네요, 그거는. 그렇죠. 뭐 근데 여기는 아주 심플해요. 당원 투표를 결정하는 거니까. 예. 당원들이 국민 국민 여론조사하고 나발이고 이건 됐고 우리 정당이 이 사람이 우리 후보입니다. 우리 후보를 지지해 주세요라고 당원들이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결정하자 이렇게 드라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선택 문제는 없겠네. 그렇죠. 역선택이나 이런 건 없는 거지 오히려. 역선택이라는 게 상대편만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예를 들면 윤석열에 대한 역선택 문제는 홍준표를 밀어주는 역선택의 문제는 그거는 저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있을 수 있죠. 오케이, 무슨 말?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아마 1위일 건데 결선을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고 아직 모르겠다. 2위 정도에서는 아마도 그나마 심상정 다음으로 이 지명도가 있는 이정미 전 대표 어쨌든 국회의원도 하고 그렇죠. 이정미 전 대표가 약간 앞서는 과정에서 정의당 내에서 좀 완강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에 대해서 강한 반민주당 입장을 좀 제일 세게 얘기하는 김용기 후보 보통 뭐 좌파 성향이라면 또 그리고 어떤 뭐 정책이라든가 비전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문제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무슨 개발 이익 환수가 아니라 아니 개발 이익 자체가 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부동산의 소유 문제도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김용기 후보가 아마 약간 이정미 후보를 뒤따르는 측면. 그리고 아무래도 황순식 후보는 조금 밀리는 조직세에서 밀리는 조직세나 인지도나 이런 측면에서 밀리는 이런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니면 5대 2대 1대 뭐 이렇게 한 건가요? 45에서 50 사이. 40에서 50 사이가 심일 것 같고 이정미는 그래서 20은 먹지 않을까요? 이정미 30 전후라고 30. 김용기 20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가겠냐 뭐 이런 정도. 사실 저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완전하게 과반을 넘기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좀 대항마도 있고 역동적으로 선거가 되는 게 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근데 그래서 물어봤죠 4명한테 심상정한테 너 이번에 심언니 심상정 뭐 언니는 왜 나오셨습니까? 또 4번째인데 식상하지 않아요? 2004년 국회의원 되고 나서 지금 거의 20년째 계속 나오는 진보정당을 대표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관사가 된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싫어하지 않아요 그럼 물어보. 아니 뭐 그런 거 싫어.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죠. 또 이정미 후보한테는 아니 당신이 대표 때 뭐 예를 들면 내가 그때 뭐였죠? 뭐 그때 어떤 뭐 젠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보면 도망가고 회피하고 이랬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과를 못 냈죠. 그리고 뭐 김용기한테는
말은 급진적 그러는데 실속이 급진적인 게 요새는 급진적인 게 무슨 그냥 세게 지르는 게 급진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가장 급진적인 건 허경영이다. 그렇지. 그런데 허경영을 보고 급진적이라고 하지 않고 무책임하다고 한다. 그렇죠. 근데 급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발본적인 계획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프로세스가 겹쳐지는데 너무 말만 센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뭐 이런 이야기. 김 후보는 그런 면이 있죠. 예. 이정미는 조금 뭐라고 하나 좀 포장된 면이 있고 예. 실속이 좀 그래서 제일 걱정이 그런 거죠. 포스트 심상정에 대한 부분이 둘 다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하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뭐 하늘에서 떨어지나? 심하고 싸우면서 부딪히면서 커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심이라고 하는 이 나름대로 이게 큰 벽이야. 그렇죠. 20년 된 날 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견고한 어떤 틀이야.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흐름들과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 힘이 내가 비켜줄게. 네가 해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건 안 그 되죠. 벽과 그 벽을 부수거나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대결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근데 저는 뭐. 그건 맞는 말씀인데 이정미나 김 후보가 조금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파괴력이 예. 그래서 좀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차에서 심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게 있는 거고 이제 결승하게 되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저 구독자님들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아직은 여러 가지 미진하고 미흡하고 약간 뭐 신뢰가 안 가는 측면도 있겠지만 정의당에 대한 좀 그래도 관심은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의당 내 후보들 모두 그건 있더라고요. 민주당하고 무슨 또 연립 정부니 민주당을 지지하느니 이런 정서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약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뒤통수 맞고 또 그 소리 하면 그런 거지 등신이지. 뭐.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서적으로도 많이 이제 거리가 멀어졌고 노선적으로도 문재인 5년의 삶 아니 부동산 정책, 조국 사태 뭐 이런 문제에서 뭔가 저기와 친화성일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누가 되든지 간에 요번에 예. 독일의 선거가 사실은 3당인 녹색당이 상당히 약진을 해서 캐스팅 보트 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따블 되죠 따블이.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비전과 어떤 준비를 많이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이게 뭐 그전 정도의 자세가 아니고서는 정의당이 생존할 수 있겠는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정의당 문제 정의당도 대선 경선 중이다. 네. 투표 중이다. 투표권이 없으시더라도 국민의힘의 뭐 윤석열, 홍준표 등의 이제 그 홍준표의 참 그 갈등이나 지금 저 민주당의 그 이재명 뭐 명락 명락 내전인지 대전인지 그것에만 보시다가 또 마음 상하시잖아. 그 실망하고 이러지 말고 정의당도 좀 안구정화할 때는 이쪽으로 넘어오시라. 이런 얘기를 그러면 다시 이제 그럼 대장동 넘어가시죠. 뭐 예, 어쨌든. 예. 그러니까 편파 TV에는 그 네 분에 대한 그 초청 대담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네. 가져주시고요. 자 대장동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대장동 전 도대체 아, 모르겠어요. 대장동 전에 하나씩 짧게 뭐. 짚어봅시다. 우리 그 강경화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어디 나가신다며? ILO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하겠대.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러면서 뭐 완전 벌써부터 불라불라 뭐 띄우더라고. 언론에서 뭐 아시아 띄우잖아요. 최초, 뭐 예, 여성 예, 최초 예. 얘기하는데 일단 강경화 외무부 장관하고 노동 문제는 연관성은 1도 없습니다. 그냥 외교관이잖아요. 직업 외교관이잖아요. IL은 국제 노동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 없어요. 이거는 누가 그런 표현을 썼던데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저기 경제단체 있잖아요. 전경련이나 경총 상무가 출마하겠다고 하면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권은 그게 ILO가 있잖아요. ILO라고 하는 국제노동기구는 보통 그런 거 하잖아요. 뭐 국제아동기구, 국제난민기구 있듯이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을 기준으로 각 나라를 평가하고 권고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노동권 지수로 ILO는 항상 이 유엔에 가입한 한 150여 개 나라를 등급을 나눠요. 1등급 노동권이 가장 잘
구현되고 있다.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눠요 등급을. 그러니까 얼마만큼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의 지위 향상이 보장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약간 나름대로 이게 기준표죠. 예. 한국은 어디서 같아요? 성적표. 한국 어디서 같아요? 아이로는 많이 낮을 것 같은데요. 한 뭐 150대에서 100등? 아니 1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할 때 그러면 평균 이하. 5등급이에요. 5등급. 5등급. 전체가 몇 등급인데? 한 5개 등급, 6개 등급 그럼 꼴찌 정도야. 등급이란 소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5등급 정도라는 게 뭐냐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그래서 ILO가 계속 우리나라에 권고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군요. 예. 어쨌든 좀 근데 그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ILO 활동에 모범적이라고 하면은 사무총장에 출마할 명분이 있어. 그렇지. 그 약간 뭐 외교관이든 뭐든 그러니까. 갖다 붙일 수가 있어. 근데 모범적이지 않은 나라에서 그 매년 ILO에서 노동권 문제에서 우려된다고 권고를 받는 나라가. 그럼 좀 그리고 그 그렇지. 나라에서도 노동하고 무관한 사람이야 또. 뭘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제 반테러 기구 이런 기구가 있다고 쳐. 근데 반테러 기구의 수장을 뽑는데 거기 뭐 콜롬비아나 예를 들면 완전히 그런 데서 출마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자기 나라의 테러가 아주 그냥 엉망해서 자기도 못 잡고 있는 난장파인 나라에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비교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좀. 근데 이 대표적인 노동권 지표 중에 예를 들면 상징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아까 지금 현재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돼 있어요. 그렇지 안경. 민주노총이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노동조합의 총 중앙 중에 하나야. 중앙 조직이야. 그렇죠. 이 중앙 조직의 위원장이나 대표자가 물론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사회적. 그게 구속돼 있다는 것은 상당한 그 기준에서 보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예. 제가 기억도 지금 나요. 영국 노총이 있습니다. 영국 노총, 영국 노동조합 총연맹이죠. 영국 노총의 사무총 거기는 위원장이 아니라 사무총장이 네. 실질적인 보통 지도자야. 그렇게 하죠. 이 사무총장이 죽었어요. 사망을 했어. 약간 무슨 이게 그러니까 투병사가 네, 사망했어요. 병으로. BBC에서 1시간인가 2시간짜리 다큐멘터리가 나갑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로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나름 사회적 존경을 받는. 아니 그 사람이 중요한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노동자의 대표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정경련 회장이 사망한 거랑 같은 비중으로 아니 그런다는 정준영, 거잖아요. 이병철 뭐 죽으면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비중이 같은 급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존중의 문화가 있는데 뭐 한국에서는 뭐 그냥 뭐 전과자가 되는 가장 지름길은 노동조합 위원장, 총연맹 위원장이 되는 길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저도 강경화의 그 출마는 좀 조금 그거 얘기 들었을 때 좀 의아했어요. 아니 이게 직업 외교관인데 차라리 ILO가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의 쪽에 출마한다면 이해하겠는데 ILO는 아닌데 왜냐하면 ILO의 활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그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있는데 그건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네, 뭐 그런데 뭐 강경한 개인의 문제겠어요. 아마 이 정부에서 한번 믿어줬겠지. 유명희 통상 WTO 장 그때 했다가 그런 것으로 벌충하려 그러나? 어쨌든 국제기구에 계속 진출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그렇죠. 그건 뭐. 사회적 국가적 파워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그렇죠. 뭐 이런 것처럼 이제 ILO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오히려 비웃음을 받을 그러니까. 거죠. WTO는 말이 돼.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무역이 최소한 10위 안에 드니까 당연히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자, 윤전 해가고 대장동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도 몰라요. 그것도 대장동에 근데 대장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다가 아니라 요새는 요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일매일 달라. 그러니까. 근데 제가 다른 데서 얘기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어디가 좀 애매한 얘기하는 게 애매한데 이런데 해드려야지 우리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20년 전에 제가 경찰에 근무할 때 좀 아실 거예요. 네. 사실 그 어떤 전국에 있는 지역의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판자선 까부수고 뭐 어떤 특정한 지역의 재개발하고 그럴 때 상당히 그 물리적인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정보 경찰을 동원해서 전국에 있는 그 유망한 지역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찰에 근무할 때 관련된 그런 뭐 건너들은 건데 그런 리스트업을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되게 당연한 건 뭐냐면 재개발을 하게 되려고 하면 원주민하고 시행사가 충돌하고 그래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던 거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는 되게 흔했던 일이에요. 사실
뭐 상계동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저 거기 부분도 그렇고 청계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그 용산 참사도 뭐 그런 형태처럼 경찰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전 정보를 파악해 놓고 있었다.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대단히 민감한 지역이고 왜냐하면 거긴 또 이권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지 새끼들이 달려붙어 갖고 돈지랄을 한단 말이에요. 성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기 신도시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건 그거예요. 일종의 경찰 정보 라인이 메인 라인인지 모르겠는데 리스트업은 돼 있었다. 그러니까 대장지구라는 게 대장지구인지 어쨌든 저기 그 성남의 어느 유망한 지역의 리스트업 중에 대장동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초기에는 그 순서 그렇잖아요. 민간 개발로 뭐 되다가 LH가 들어왔다가 이명박이 뭐 한 소리 해갖고 다시 또 뭐 민간으로 갔다 이게 했잖아요. 애초에 그걸 사전 정지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사람들 전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뭐 남욱인가 뭐 정모는 정영학, 놈들 지금 뭐 도망간 놈들 뭐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제로는 기존에 있었던 이런 죄송합니다. 왁구를 보고 만든 거지 애초에 뭐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어요. 이런 재개발이라는 게 한두 번 드는 게 아니에요. 맨 땅에 헤딩하진 않았을 거고 왁구가 있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사실 이거잖아요. SK의 자본이 들어왔잖아요. SK 자본 때문에 은행이나 이런 좀만한 저기 떨거지들이 붙었잖아요. 그 중에는 지하 사채 시장도 있고 뭐 조폭놈들도 있겠고 뭐 돈 꽤나 가진 놈들이 그 소위 말하는 가차명으로 붙어갖고 사실은 돈을 쳐대갖고 그걸 지금 차명으로 발라먹는 거잖아요. 지금 구조가 걔네들이 자기 얘기하는 것도 지들이 주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녹취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나오는 뭐 저 천화동인 그 펀드 7개 중에 대부분 뭐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애들은 배우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배우도 돈 많이 버는 배우들인 거고. 근데 제가 들은 건 그런 거예요. 그 앞에 왁구를 짠 놈들이 있었다. 그 왁구에 그게 어떻게 넘어간지 모르겠어요. 뺏었는지 조졌는지 뭐 했는지. 근데 그 뒤에 이제 지금 건이 지금에 나타나는 주역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는 저기 그 고발 사주 얘기하다가 그것도 대하 드라마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대하 드라마 더 위에 역대급 매머드 대하 드라마기 때문에 장군 신화인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칠판 그리면서 설명해도 이게 뭐 쉽지가 않은 건데 하여튼 뭐 우리 국민들도 대강 다 알고 계시니까 대략적으로 한 세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1번 오늘 보니까 좀 얼마 전에 바로 속보 떴더라고요. 곽상도 의원이 오다가 보니까 사퇴했대. 사퇴했더라고요. 이거 요새 그 호가 붙잖아요. 호가 그러니까 저기 그 김의겸 흑석 김의겸이잖아. 여기 이제 50억 퇴직금 뭐 50억 산재 위로 뭐 이게 그 붙는 곽상도 선수가 의원직 사퇴를 했어요. 그걸 밝히면 몸통은 따로 있을 거다. 물론 그러나 자기는 뭐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퇴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국회 윤리특위에 곽상도를 뭐 징계하자라고 민주당 50명 정도가 올렸어요. 올렸죠. 국힘 내부에서 먼저 자르려고 하다가 먼저 올렸어.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압니까? 지금 이미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 이스타항공 무소속 이상직 그리고 그 뭐 정대협 윤미향 다 있죠. 진행이 안 돼. 근데 곽상도 끈으로 이제 민주당은 한번 언론 플레이를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리 돌리면 당할 것 같으니까 곽상도는 그냥 잘라버린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곽상도 아들이 가장 최근에 한 정언이 뭡니까? 내가 뭐 말한 거 없다. 화천대유 측에서 먼저 그 뭐 돈을 좀 할 수 있도록 성과급 계약을 변경하자라고 먼저 얘기했다고 한 거거든. 왜 이거지 이제 한번. 그렇지. 아버지가 곽상도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곽상도를 보고 해서 곽상도는 뭘 했어? 이제 이런 이야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스토리가 이어져야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의원직 사퇴를 한 거는 뭐 어쨌든 자기도 살기 위해서 죽은 거겠지. 그렇죠. 살기 위해서 죽은 건데 아까 윤미향 이상직은 어떻게 되고 있니? 라는 게 궁금한 거고 나는 더 나가시고는 그 LH 때 민주당에서 뭐 탈당 무슨 공고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고 있니?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섭섭한 거고. 두 번째. 국힘 게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재명은 국민의힘 게이트. 까놓고 보면 지금 나오는 게 곽상도, 뭐 원유철, 뭐 권순일, 뭐 이런 사람 다 보면 국힘 계열이야. 그런데 왜 특검을 안 하겠다는 거야? 특검을 통해서 다 까야지. 가서 조져야 되는데 아니 판판이 나오는 게 다 이게 그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 애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확 뿌리째 뽑으려면 그냥 일시에 한 방에 조져야 되는데 그럼 특검을 해야 돼. 그건 특검은 반대야. 그러니까 검찰을 신뢰하는 것 같아 민주당은. 근데 불과 한 5개월 전에 민주당의 슬로건이 뭡니까? 검수완박 아닙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고 했던 민주당이 지금은 특검은 됐고 검찰을 믿어봐야지 이러고 있어. 근데 한나라당 국힘은 또 뭐라고 합니까?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뭐 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던 국힘이 지금은 야 어떻게 믿냐 특검해야 돼. 이거 정치적 이치에 따라서 이제 서로 얼굴을 바꾸는. 나라 꼴이 개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 꼴이. 아니 검찰이나 이런 국가기관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정략적으로 완전히 바꾸고 있으면 이게 국가적 이게 지속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는 게 개무시하고 개박살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게 있는 거고. 두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건은. 근데 적어도 이재명 지사의 말들 있잖아요. 다른 건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뭐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이 사람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대장동 개발은 내 단군의 사상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다. 그래서 저기 대법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게 말해갖고. 아니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돈의 액수를 둘러싸고 그 5,500억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둘러싼 거고 하여튼 제일 처음에 지금도 계속 처음에 나오자마자 최대 환수 사업이다. 이건 자기 치적이다. 자기 추적이다 계속 얘기하고 내가 설계한 거다. 그렇죠. 이거는 공영 개발을 못하고 민영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짜낸 지혜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그 다음 단계가 뭐였냐면 근데 자꾸 보니까 성남시 뭐 5천억 정도 외에는 지금 새끼들이 너무 해천본 게 보이나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온 거다. 이게 쪽박 차면 그 사람들도 그동안 넣었던 돈 뭐 투자비 경비 다 날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 몫은 인정해야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쉴드를 쳤어. 그렇죠. 화천대유나 이상. 근데 지금은 또 지금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의 가장 최신 표현이 뭐냐면 시민 몫을 포기할 수 없어 마귀의 기술과 돈을 빌리고 마귀와 돈을 나누어야 하는 민간 공동개발이다. 마귀로 보는 거야 얘들을 이제는. 나쁜 놈들이다. 나쁜 놈들이라고 그냥 진짜 하는 거야. 그럼 자기는 뒤통수 맞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거기다가 이제 4단계가 뭐냐면 그 마귀와 손을 잡는 그 고리에 유동규라는 자기 이름은 측근이 걸려 있잖아요. 뭐 측근 자기는 측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그 언론에 다 나와 있어. 그거는 이전부터 측근이 했던 말이 있어. 어쨌든. 측근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거리를 두겠지. 더 두는 거죠. 걸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관리 책임은 인정한다. 스토리가 여기서부터 사실상 당군인의 사상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에서 완전히 아수라장과 복마제이 되니까 이제는 발을 빼는 거죠. 그 새끼들이 그럴 줄 난 몰랐지. 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뭐와 비교가 되냐면 자 고발 사주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고발 사주의 의혹 구조.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 손준성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물음표야. 그것 딱 이유 하나는 뭐냐면 검찰총장과 사정 정책관은 그밖에 없어. 범죄정부 정책관. 그리고 이 손준성이 혐의는 아직 발견된 게 없어요. 지금도. 공수처에서 아직 확인이 안 됐어 지금. 근데 김웅으로 넘어가서 김웅은 또 윤석열 걔는 또 아니야.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조성원이 등장해. 그러면서 예를 박지원이 또 등장해. 이런 논리 구조와 자 이재명과 유동규 누구나 봐도 측근이라고 했다 이제 측근이라고 안 해 이제. 측근이라고 윤석열은 손준성에 대해서 측근이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고 무슨 원래부터 데리고 살던 애도 아니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최강욱 라인이니 추미애 라인 말도 있었던 건데 그런데 유동규와 이재명의 관계는 측근이라는 게 이미 이전에 언론에 다 드러났어. 근데 지금은 이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 근데 유동규가 저 누구야 저기
그 남욱이든 정영학이든 얘들이 지금 여기서 뭔가 범죄가 일어났던 게 지금 자료가 하나씩 까지고 있어요. 그렇죠. 까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뭐 또 권순일도 나오고 곽성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 분산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야.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손준성과 그러니까 윤석열은 한 몸이다라고 얘기하던 게 민주당이야. 근데 이재명과 유동규는 아니 관계가 아니라는데 측근이 아니라는데 왜 그 자꾸 측근이라고 우겨. 이게 민주당이야. 물론 국힘은 또 정반대로 얘기하죠. 그렇죠. 반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강호의 도가 어딨냐. 강호의도가 어디 있어? 기본 아니 기준선이라는 게 있지. 기준선이라는 게 공유하는 그 기반이 그런 게 있잖아요. 운물은 공동의 운물이잖아요. 내가 먹고 나서 침을 뱉거나 독을 풀면 그거는 그 공동체에 대한 박살이잖아요. 그 정치에도 기본 도리가 있는데 지금 도리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 완전히 이거는 막장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는 그 뭐 그건 이제 우리 편집장이 말씀하신 게 맞고, 근데 저는 그 일단은 이재명의 책임론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이 처음에는 남경필에서 넘어올 때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자기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비리 그런 건 아니었고 잘 몰랐던 것 같아. 이거 말하자면 이걸 공영 개발과 민간 개발 사이에서 이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 계획을 플랜을 잘 몰랐던 거예요. 친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보고 맨날 친윤이라고 하더만 그러니까 친이네. 나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얘들이 저기 말하는 뭐 지금 이 비리 구도를 짰던 애들이 보면은 제가 그래서 앞에 얘기를 하냐면은 이 앞에 이걸 잡았던 애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대업 시절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재명이 성남시장 하기 전에 이대업 시장 시절에 그렇게 헤쳐먹었던 애들이 왁구를 짜놓은 거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이재명이 뜬금없이 사실은 들어간 거잖아요. 성남시장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어떻게 헤쳐먹는지의 구조를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공영개발 반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치적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자기한테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거는 사실은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변명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더 이게 뭐 공영인지 아닌지 부분에서 조금 더 이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뭘 했었어야 되는 부분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와서 이제 이재명이 변명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좀 논리가 좀 빠지는 모양이 빠지는 거, 모양새가 빠지는 것 같은 건데. 그렇지 모양새 많이 빠지는데. 많이 빠지지. 근데 명확한 거는 그래. 이재명이 뭘 해먹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유동규라는 애를 거기에 이제 본부장으로 삼고 그 과정에서 유동규가 해먹는 거라든가 유동규가 뭘 해는 거에 대한 거를 보고 받았느냐. 사실 이게 지금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재명도 한 발 빠지는 거지. 책임은 지겠다. 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친이 맞네. 왜 잘 걸렸다. 나보고 맨날 친 윤석열이라고 하더만. 아니 그러니까 자, 그거는 이게 지금 판이 너무 커졌잖아요. 지금. 판이 너무 커졌죠. 판이 너무 커졌고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아주 예민한 문제잖아요. 부동산, 돈. 그냥 고발 사주 이게 고발장 문제는 국가 권력의 원칙의 문제, 기강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민의 정서법까지 건드리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 근데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면 지금 우리 배상훈 선생이 시진하는 이 무술 이게 뭐냐면 이재명 바보 만들기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은 바보야. 바보가 되어야 되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땐 바보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바보가 되어야지만 이 문제가 자기가 자유로운 거야. 근데 우리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력한 리더십, 행정력, 뛰어난 머리. 그래서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걸 부각되다가 지금 이 국면에서 빠져나오려면 아니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바보였다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해명이 되는. 그렇죠. 근데 그게 나는 바보였다고 해명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나는 바보였다고 해명을 못 하니까 유동규의 어떤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 유동규의 그거에 대한 책임지겠다는 쪽으로 돌아갔다는. 그러니까 난 유동규라고 애가 저렇게 짜고 치고 한지 진짜 몰랐다. 나는 바보였다 이거 그러니까요. 아니야. 그렇지. 과연 그게 그렇게 풀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요. 앞에 이야기와 뒤 이야기 너무 다르고. 이 그래서 문제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얘기 뒤에 얘기를 이게 뒤에 바뀌어 나갔으니까 이게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한 논리를 정교하게 개발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이낙연한테 공격의 빌미를 준 거고 또 이제 국민의힘에 물 끊어지는 게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래서 약간 고발 사주 의혹 논란보다 약간 더 내가 볼 때는 파괴력이 셀 것 같고. 근데 이 문제와 지금 부동산 개발의 그 시스템과 이 복마전과 아수라장 이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뭐 하려고 하는 게 또 있어요. 뭐 그것도 뭐 민관 얘기하면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카트라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은 뭐냐? 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한 번 접근해야 되죠. 해야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탐욕스러웠던 이명박 박근혜 시기에 부동산 값이 안정되었고 그렇게 청렴하고 개혁의 정신이 이랬던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렇게 올라갔느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 문제와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신도시 개발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약간 부분적 개발 말고 노태우의 일기 신도시. 그렇죠. 그게 일산 분당 평촌. 분당. 2기 신도시가 저 노무현. 이게 혁신도시. 뭐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하고 있는 게 3기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 논란이 됐던 부천, 광명 이런 데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발본적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다르게 또 접근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건 또 큰 시간 잡아서 좀 해봐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재명 얘기를 했으니까 예. 지금 끝내실 거예요. 조금 더 해요. 더 좀 하시든가.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스토리는 뭐 네. 박상도 사태까지였으니까 요 정도만 저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야기를 했으면 하시고. 뭐 이재명 얘기했으니까 윤석열 얘기도 해야죠. 윤석열 얘기는 잠깐이지만 그럼 윤석열의 지금 나오는 뭐 연희동 집 문제라든가 이 부분하고 관련돼서 그 본인이 몰랐겠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앞서 말한 그 거기에 전 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왜 답이 있냐면은 경찰청이든 검찰청이든 관련된 그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큰 형태의 재개발이나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 리스트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정도가 되면아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장 정도가 되면요 기본적인 그 보고는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의 그 윤곽선 정도는 알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럼 몰랐다 그러면 또 똑같은 바보 전략인 거예요. 이재명처럼 바보 전략을 취하시거나. 그러니까 윤석열도 바보 전략을 지금 바보 전략으로 가는 거죠. 이재명도 바보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윤석열도 바보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난 쟤네들 모르고 난 뭐 모른다 이건지만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검찰 시스템과 재개발 시스템을 봤을 때는 둘 다 그 부분을 알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재명도 알았을 것이고 윤석열도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편취하려고 뭘 차명을 넣고 돈을 처먹었나 이렇게 한 부분은 수사로 밝혀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집 문제라든가 이것이 이해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바로 그거가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앞에 거야 뭐 지금 우리가 나오는 정보들도 소화를 못 해가지고 뉴스들을 워낙 그냥 그 소나기 중에서도 센 소나기 있잖아요. 그냥 바가지도 쏟아부듯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고. 근데 두 번째 아까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의 정책적 제도적 접근을 해야 돼.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렇죠. 이 문제는 이거는 큰 과제죠. 그래서 제가 통계 하나가 있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이게 참 재밌다기보다는 씁쓸한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있잖아요. 국민소득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일 것 같아요? 즉 경제 10이라고 하니까 뭐 미국, 중국 이런 애들이 워낙 세게 먹을 거냐 한 2% 수준이에요. 전 세계 모든 총량의 어떤 소득 총량에서 한국의 국민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한 2%. 근데 그게 네이버 비중과 똑같네요. 그래요?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가 차지하는 게 한 1.7인가 2래요. 예. 그런데 비슷한 것 같네. 재밌는 거 뭐냐면 근데 세계의 코인 거래 있잖아요. 비트코인 무슨 코인 거래에서 한국인 차지한 비중은 얼마일 것 같아요? 국민 자산 총 자산은 전 세계에서 2%야.
비트코인 거래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입니다. 어. 뭐 그러니까 10배네. 비정상이죠. 네, 많이. 또 하나는 한국인의 가계 자산 있잖아요. 가계 자산이나 그러니까 뭐 약간 기업 정부 빼고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집을 사든 보증금이든 전세든 뭐 있잖아요. 이게 비중이 얼마일 것 같아요? 그게 한 4~5%로 합니다. 부동산 비중. 예, 부동산의 비중.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 일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얼마일 것 같아요? 한 30%에서 35%. 많으면 일본은 40% 좀 넘는 것 같고 그 정도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아니 뭐 내 집 뭐 가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두고 사는데 한 3억 되었어. 배는 부를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실질적인 나의 실생활의 삶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있죠. 그건. 그러니까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너무 높죠. 너무 높고 이게 또 높은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잡는 거는 그냥 투기 세력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국민 경제, 한국 경제가 어떻게 생산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그럼요. 연동돼 있다고. 일본의 봅니다. 장기 침체가 벌어지게 된 것도 버블이 나타난 것도 그 부분과 연관이 되죠. 우리가 부동산 비중의 자산 가치가 너무 높고 부채가 높은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위험 요소잖아요. 그렇죠. 아까 가계자산에서 이미 60~70%가 예를 들면 부동산이야. 그 부동산 거의 확 꺼져봐. 그러면 그건 이제 가계의 파산으로 다 가는 묶여버리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뭐 이거는 뭐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갈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느낌이 뭐냐면 이미 윤석열은 입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야권 후보의 1위 공수처에 입건이 됐죠. 입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력한 야권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미 수사 보통 지난번에 DJ가 했을 때는 김태정 검찰총장이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 군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미 윤석열 수사가 들어갔어. 입건까지 했어. 이재명 지사가 아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문제 대장동권은 정략적인 어떤 정치 공방의 의제를 넘어서서 사법적인 문제가 여전히 유효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벼워지는 거란 거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제 그 국민의힘 그 TV 토론 봤는데 좀 네. 수준 이하더라.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TV 토론들을 지들은 잘한다고 보는데 너무 좀 그게 우리 얼굴이야. 우리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대한민국 집권당과 제1야당의 그것을 대표하는 리더들의 수준은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고 나의 수준이에요. 좀 부끄럽더라. 예.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좀 자 토론할 이렇게 하려면 수준도 그렇고. 2주만에 하다 보니까 뭐 거의 1시간 반 2시간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끝. 오늘 여기서 좀 잘라야겠습니다. 끝. 예, 자르고 저희는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뵙는 걸 하고 오늘 마지막 마무리 인사 좀 네. 하시고요. 하여튼 오늘은 뭐 한 번 더 광고해야지. 노회찬 6411 영화 공짜 예매권을 편파 TV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가서 붙여주시죠. 예. 밑에. 아니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댓글도 붙이고 네, 할 그러니까. 거니까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건강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 번 더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한 정치 관련된 얘기는 잊어주세요. 뭐 굳이 뭐 저는 뭐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 편집장이 잘하는데 편집장 맞춰주려고 하는 거니까. 예. 요즘 근데 뭐 대장동 뭐 이런 거니까 사건 기자들이 사건을 취재를 안 해요. 그래서 사건 보도가 많이 없어요. 어쨌든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